일요일 오전 11시 강남의 타워팰리스 32층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이지연은 크림색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요. 언니, 오늘 얼굴이 밝아 보여요. 신우이 김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나연의 표정은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그 미소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휴스톤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거든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이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서 지난 3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업계 최대 고객사인 휴스톤과의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유로웠어요. 손에는 커피잔 2개가 들려 있었지요. 자기야, 특별히 준비한 커피야. 요즘 피곤해 보여서 말이야. 준호가 건넨 커피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이지연은 잔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3년 전 이지연과 준호는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둘은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준호는 건축회사에서 일했고 이지연은 마케팅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지요. 지연아, 아직도 그 열정이 그대로네. 첫 데이트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지연은 그 순간 운명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지요.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다정했고 이지연의 커리어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누나 나연이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야, 동생 와이프가 너무 일만 한다며? 나연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알았습니다. 나연의 눈빛에 담긴 질투를요. 8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했지요. 2달 후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응급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곁을 지켰지요. 자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 좀 줄여. 준호의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준호나 나연이 함께 있었거든요. 거실의 시계가 11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나연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에도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핸더선 프로젝트 성공했다면서요? 축하해요. 나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팀 전체가 노력한 결과예요. 이지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29세에 팀장이 되고 업계 최대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요. 준호가 이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 자기 정말 대단해. 그치, 누나? 그러게. 부러워요, 정말. 나연의 말투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그것을 느꼈어요. 나연은 35세였고 아직도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지요. 이지연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았어요. 미묘한 금속 냄새였습니다. 평소 마시던 커피와는 확실히 달랐지요. 머릿속에 지난 8개월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인 모를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구토, 응급실 방문. 그리고 그때마다 곁에 있던 준호와 나연. 이 커피 새로운 원두예요? 이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응, 누나가 추천해 준 거야. 특별한 블렌드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요. 나연이 자신의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언니 거는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경고를 보냈어요. 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지난 8개월의 고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지연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와 나연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지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이지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와 나연도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요. 커피가 식기 전에 마셔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이상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까이 댔어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나연의 얼굴을 주시했지요. 창밖의 햇살이 거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와 나연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이지연은 커피잔을 입술에 가까이 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고 향을 맡는 척했지요. 향이 정말 특별하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찾는 척하며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재빨리 자신의 잔과 나연의 잔 위치를 바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지요. 립스틱 좀 고쳐야겠어요. 이지연은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한 행동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의심이 스쳤습니다. 준호는 3년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나연은 시누이였습니다. 가족이었지요. 하지만 8개월간의 고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원인 모를 어지러움, 구토, 응급실. 그리고 그때마다 곁에 있던 2사람. 이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이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언니, 커피 안 마셔요? 나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지금 마시려던 참이에요.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원내 나연의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지요. 나연과 준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연 씨도 드세요. 함께 건배해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나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잔원내 이지연의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요.
언니의 성공을 위해 나연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이지연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이지연이 물었습니다. 나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지요. 어지러워요. 갑자기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댔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알아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 담긴 공포를요.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을 깨달은 공포였지요. 119에 전화해야 해요. 이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타워 팰리스 어동 3202호. 이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반면 준호는 나연 옆에서 우왕좌왕했어요. 누나, 정신 차려. 나연은 이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로 토사물이 쏟아졌어요. 그녀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커피가 이상해. 나연이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준호를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나 무슨 소리야? 진정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지연을 쳐다봤어요.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이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나연은 들것에 실렸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환자분이 뭘 드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커피요. 제가 준비한 커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테이블 위에 커피 잔들을 봤어요. 이 잔들을 모두 가져가야겠습니다. 독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독성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지연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알죠.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커피 잔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증거물처럼요.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나연은 즉시 위세척을 받았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지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머니에 깊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김나연 보호자 계신가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달려갔어요. 제가 동생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중독 증상이 확실해 보여요. 어떤 물질인지 검사 중입니다. 중독이요? 그럴 리가. 준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의사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조사가 있을 겁니다. 경찰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경찰 오시면 진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평소에 복용하던 약이나? 아니요. 건강했어요. 오늘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형사 2명이었어요. 김준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부인도 함께요. 형사들은 준호와 이지연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지연은 준비한 진술을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준비한 커피를 내왔어요. 특별히요? 네. 평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나연 씨를 위한 거라고요. 이지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호와 나연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거는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대답이 이어졌지요. 응, 누나가 추천해 준 거야. 특별한 블렌드래. 형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지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병원 기록이었어요. 저는 8개월 동안 원인 모를 증상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지러움, 구토, 경련.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남편이나 시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셔야 할 커피를 시누이가 마셨어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3년간 믿었던 남편,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배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아내를 해칠 이유가. 그럼 왜 김나연 씨가 중독됐을까요? 당신이 준비한 커피를 마시고요. 형사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 10시 이지연은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나연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는 아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사물 자국, 흐트러진 쿠션. 이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졌지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8개월 동안이나요. 왜? 도대체 왜?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더선 프로젝트? 돈? 질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의 메시지였어요. 팀장님, 내일 핸더선 미팅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지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 커리어. 그녀가 그토록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들.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의 한강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고 그녀의 삶을 되찾겠다고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월요일 아침 이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지요. 서재로 갔습니다. 준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의 사생활이 중요할까? 이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지요. 이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이 비어있지 않았지요. 삭제된 메일들을 복구했습니다. 3개월 전 나연이 보낸 메일이 있었어요. 준호야, 지연이가 휴스톤 프로젝트 맡았다며? 그거 원래 내가 제안했던 건데. 동생 와이프가 가로챘어. 이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스톤 프로젝트.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준호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누나, 진정해. 곧 해결될 거야. 지연이 일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지연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더 많은 메일이 있었습니다. 나연과 준호의 대화가 상세했어요. 병원에 2번이나 실려갔는데 아직도 멀쩡하네. 양을 늘려야 할까? 누나, 서두르면 안 돼. 의심받으면 끝이야. 천천히, 자연스럽게. 휴스톤 계약서 서명이 다음 주래. 그 전에 끝내야 해. 이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조금씩 그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왜 휴스톤 프로젝트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지연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기록이 있었어요. 휴스톤 프로젝트 초기 제안서. 제안자는 나연이었습니다. 김나연 대리 예비 제안서 제출. 검토 결과 부적합. 담당자 변경 권고. 나연의 제안이 거절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지연이 팀장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승진과 동시에요. 이지연은 이해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깊었을지를요. 35세 대리와 29세 팀장. 휴스톤이라는 거대한 기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지연 씨, 형사 정민수입니다.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소였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 검출됐어요. 비소요? 네. 김나연 씨는 현재 상태가 위중합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소. 8개월 동안 그녀가 조금씩 섭취했던 것. 부인의 과거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재분석했더니 미량의 비소가 검출됐어요. 제 몸에서도요? 네. 지속적으로 소량 섭취했다면 증상이 설명됩니다. 어지러움, 구토, 경련.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세계는 흔들렸어요. 김준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나연 씨도 회복되는 대로 조사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이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전 10시 이지연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휴스톤 미팅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뉴스요? 네,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비소살인 미수 사건. 이지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떠 있었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 비소살인 미수, 남편과 신우이 공모 혐의. 사진도 실렸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이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휴스톤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2명이었어요. 미즈, 리,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돼야죠. 이지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3개월간 준비한 전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휴스톤 팀은 감탄했습니다.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이렇게 완벽할 줄은. 일은 일입니다. 개인사와 분리해야죠. 이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강한 척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휴스톤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지연의 3개월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은 구속됐고 신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이 성공 때문에 그녀는 죽을 뻔했어요. 점심시간 이지연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나연의 핸드폰에서였어요. 하지만 보낸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이지연 씨, 김나연의 핸드폰에서 추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지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 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시죠. 형사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나연의 문자 내역이 떠 있었어요. 나연과 준호의 대화였습니다. 준호야, 휴스톤 프로젝트만 망치면 돼. 지연이 실패하면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그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알았어, 누나. 그런데 그냥 실패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 완전히 제거해야 해. 지연이가 없어져야 내가 휴스톤을 맡을 수 있어. 이지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제거, 완전히 제거. 더 오래된 문자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보험금도 생각해봐. 지연이 사고로 죽으면 5억이야. 우리 반반 나누자. 누나, 그건 너무. 겁내지 마.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비소는 추적 안 돼. 서서히 아프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이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 그것까지 계획에 있었어요. 결혼할 때 준호 씨가 가입시킨 보험이 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억짜리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남편이었고요. 그게 동기였습니다. 휴스톤 프로젝트와 보험금. 2가지 모두요. 이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됐어요. 휴스톤 프로젝트 성공과 5억의 보험금. 형사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계좌 내역이었어요. 3개월 전 준호 씨가 비소를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온라인 암시장에서요. 어떻게 그런 걸? 요즘은 다크웹에서 뭐든 구할 수 있습니다. 준호 씨의 컴퓨터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전,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졌었지요. 김나연 씨도 공모자입니다. 문자 내역이 증명해요. 둘 다 살인 미수로 기소될 겁니다. 재판은 언제쯤? 1달 정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서 결과는 명확할 거예요. 형사는 이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당신의 직관이 목숨을 구했어요. 저녁, 이지연은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사진, 옷, 책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요. 3년의 결혼, 8개월의 고통,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하지만 이지연은 알았습니다. 울고 무너져도 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휴스톤 프로젝트 후속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은 계속돼야 했어요. 삶도 계속돼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법정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색 벽을 비쳤어요. 이지연은 증인석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섰어요. 이지연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지연은 피고석을 봤어요. 준호와 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척해졌습니다. 한 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나연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요. 두 사람의 눈이 이지연을 향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 했어요. 나연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피고인 김준호와 김나연은 2024년 3월부터 8개월간 피해자 이지연에게 비소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미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스크린에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보였어요. 둘째, 피고인 김준호의 온라인 구매 기록입니다. 다크웹을 통해 비소를 구매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물품명. 모든 것이 명확했지요. 셋째, 피고인들의 문자 내역입니다. 나연과 준호의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완전히 제거해야 해. 보험금 5억, 반반 나누자. 휴스톤 프로젝트를 내가 맡을 수 있어. 문자 하나하나가 읽힐 때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습니다. 정신착란이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8개월간의 계획적 범행이 정신착란입니까?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습니다. 부인의 성공으로 인한 열등감. 열등감이 살인을 정당화합니까? 검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판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지연을 봤어요.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어요. 8개월 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요? 나는 그냥 핸더선 프로젝트가 뭐예요? 5억이 뭐예요?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지연아, 나도 힘들었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너는 너무 완벽했어. 승진하고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졌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어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열등감을 내가 목숨으로 보상해야 했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나연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김나연,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나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다가갔습니다. 휴스톤 프로젝트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네. 나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왜죠? 그건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회사는 제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지연에게 줬죠. 그래서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연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방해만 하려고 했어요.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비소를 사용했습니다. 준호가 제안했어요. 나연이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먼저 보험금 얘기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지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언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8개월 전부터요. 증상이 반복됐어요. 어지러움, 구토, 경련.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죠? 네.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날 왜 커피를 바꿨습니까? 냄새가 이상했어요. 금속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준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지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대감이요. 이상한 기대감. 그래서 잔을 바꿨군요. 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냥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맞았다면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았다면 제 목숨을 구하는 거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지연을 봤어요. 그 순간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요. 이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 사랑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 끊겼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지연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 잘못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인가요? 인정받은 게 잘못인가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남편이 열등감을 느끼니까 조용히 집에만 있어야 했나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판사가 다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이지연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핸더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 밤낮 없이 노력했어요. 그게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이지연은 준호와 나연을 봤습니다. 당신들이 미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해요.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인까지 계획했으니까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8개월 동안 저는 지옥을 살았어요. 매일 아팠고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이지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이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피고인들, 최후 진술 있습니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괴물이 됐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돌릴 수 없어요. 이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듯 앉았어요. 판사가 선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동기가 분명합니다. 피고인 김준호와 김나연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지연은 회사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33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었어요. 세상은 그녀의 고통과 상관없이 계속 흘러갔지요. 팀장님, 핸더선에서 연락 왔어요. 2차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했대요. 후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 미팅 준비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의 열정과는 다른 성숙한 차분함이었어요. 핸더선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계약금만 50억 원이었어요. 회사는 이지연에게 본부장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30세의 본부장, 업계 최연소 기록이었지요. 하지만 이지연은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팀장으로 충분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녀는 배웠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의 위험을요. 성공이 주는 그림자를요. 저녁, 이지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예전에는 커피만 봐도 두려웠습니다. 비소의 기억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커피는 죄가 없어. 사람이 문제였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자전거를 타는 연인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이지연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이요. 타워 팰리스 집은 팔았습니다. 준호와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4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지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평화를 느꼈습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주말, 이지연은 심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고 있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는요. 악몽은요? 줄었어요.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 직후에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준호가 커피를 건네는 꿈, 나연이 웃으며 비소를 넣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은 약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분노는 어떤가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분노에 제 인생을 빼앗기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거죠. 이지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주 이지연은
회사 신입사원 교육에 초대됐습니다. 멘토로서 강연하는 자리였어요. 강연장에는 젊은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20대 초반,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이지연도 저랬었지요. 7년 전에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본부 이지연 팀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성공 비결보다는 위기 극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 큰 위기를 겪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요. 이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은 생략했어요. 하지만 본질은 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직장 내 경쟁, 건강의 위협, 모든 게 한꺼번에 왔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한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3가지요. 이지연은 손가락을 들었어요. 첫째, 직관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배웠어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깊이 인사했어요. 저녁, 이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이 따뜻했어요. 그녀가 직접 고른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휴스톤 2차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일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는 않았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모임 어때? 오랜만에 보자. 이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족은 잃었지만 진짜 관계들이 남아 있었지요. 좋아, 갈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믿을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지요. 각자의 고통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지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준호와 함께 이 시간을 보냈지요. 행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비소도 배신도 고통도 이기고 살아남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주는 편지. 이지연에게 넌 정말 잘 버텼어. 8개월의 고통, 재판의 긴장, 그 모든 걸 이겨냈어. 이제 용서해. 내 자신을 말이야. 성공에 집착했던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도 모두 용서해. 앞으로는 천천히 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더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서두르지 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넌 강해. 누구보다 강해.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
멈추지 마. 넌 할 수 있어. 사랑해. 2025년 5월 이지연이 글을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날이 올 거예요. 힘들 때, 지칠 때, 이 글이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연은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강공원까지 달렸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색이었지요.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땀이 나는 것.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옆에 나이 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분이 부지런하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야죠. 건강이 제일이에요. 이지연도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80년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80년이요?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에요.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죠. 할머니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와요. 그리고 그 내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지연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지혜였지요. 감사합니다. 뭐가요? 난 그냥 늙은이 잔소리했을 뿐인데. 할머니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80년. 긴 세월이었어요. 이지연은 아직 30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0년이 더 남았지요. 그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원들이 분주했어요. 이지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휴스톤 2차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회였지요. 이지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창밖에 서울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삶은 계속됐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알았어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휴스톤 프로젝트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지연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타자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의 진짜 이야기가요.